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순백의 웨딩드레스 자락이 무겁게 끌렸다. 한서연은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무감각하게 응시했다. 최고급 실크와 섬세한 레이스로 만들어진 드레스는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었지만 정작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흥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잘 만들어진 마네킹처럼 생기 없는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오늘 그녀는 가문의 뜻에 따라 태하그룹의 후계자와 결혼한다. 몰락 직전인 한성건설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며칠 밤낮으로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하다. 마침내 이 정략 결혼을 제안했다. 서연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받아들였다. 사랑 없는 결혼, 얼굴도 모르는 상대와의 평생. 그것이 아버지와 회사를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대가라고 생각했다. 지난 10년 동안 그녀의 삶은 이미 색을 잃은 지 오래였기 때문이다. 첫사랑 권지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날 이후 그녀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왔다. 평소 강인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딸의 희생 앞에 죄책감으로 일그러진 얼굴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 온기에서 서연은 자신을 짓누르던 책임감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녀는 애써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요. 아버지,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웅장한 오르간 연주가 결혼식장에 울려 퍼지자 거대한 문이 열렸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수많은 하객들이 그녀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서연은 아버지의 팔에 의지한 채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남은 생을 제물로 바치는 기분이었다. 주단 끝에 서 있는 신랑의 뒷모습은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다. 단단한 어깨와 훤칠한 키, 그저 그뿐이었다. 그녀는 그 어떤 기대도 호기심도 품지 않았다. 주례 단상 앞에 이르러 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신랑에게 넘겨주었다. 차가운 장갑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냉기는 그녀의 심장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서연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신랑의 얼굴을 마주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숨이 멎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그녀가 지난 10년간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 권지혁. 10년 전 가장 찬란했던 시절을 함께 나누고 영원을 약속했던 첫사랑.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눈빛으로 늘 그녀의 곁을 지켜주던 소년. 그러나 그는 이제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날카로운 턱선과 냉혹한 눈빛을 가진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온기는커녕 일말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짙은 얼음으로 뒤덮인 시면처럼 공허하고 차가울 뿐이었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입술을 달싹였다. 지혁 씨. 하지만 목소리는 터져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충격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혹은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한 시선이었다. 어떻게, 왜 당신이 여기에?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었지만 그녀는 그저 얼어붙은 채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주례사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와 그녀, 두 사람만이 남은 것 같았다. 혼인 서약을 묻는 주례의 질문에 지혁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으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네, 서약합니다. 그 목소리는 서연이 기억하던 따뜻한 음색과는 전혀 달랐다. 마치 잘 훈련된 기계가 내뱉는 소리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이제 신부 한서연 양의 서약을 듣겠습니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다잡으려 애썼다. 아버지를 생각해야 했다. 회사를 생각해야 했다. 이 결혼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힘겹게 열었다. 가까스로 쥐어짠 목소리는 미세하게 갈라져 나왔다. 네, 서약합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녀의 심장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과거의 추억과 마지막 남은 희망을 모두 베어버린 기분이었다. 이제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10년 만의 재회가 최악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오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 주십시오. 주례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지혁이 그녀에게로 한 걸음 다가왔다. 그는 기계적인 동작으로 그녀의 베일을 걷어 올렸다. 가까이서 마주한 그의 얼굴은 숨 막힐 듯이 차가웠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어떠한 감정도 비치지 않았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곧이어 그의 차가운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그것은 키스가 아니었다. 그저 차가운 낙인이자 돌이킬 수 없는 계약의 증표일 뿐이었다. 짧은 입맞춤이 끝나고 식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연은 텅 빈 눈으로 하객들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한편의 잔혹한 연극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권지혁의 아내 한서연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권지혁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통째로 집어삼킨 채 나타난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괴물이었다. 피로연 내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객들을 맞았다. 지혁은 완벽한 신랑을 연기했다. 그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축하 인사에 답했고 태하그룹의 후계자다운 위엄과 여유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다. 그의 미소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일 뿐. 그 가면 뒤에는 여전히 냉혹한 무표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녀를 향한 그의 태도는 철저히 사무적이었다. 마치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듯 필요할 때만 그녀의 허리를 감싸거나 형식적인 말을 건넬 뿐이었다. 그의 이중적인 모습에 서연은 더욱 깊은 혼란에 빠졌다. 10년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그는 자신을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는 걸까? 혹시 기억을 잃은 걸까? 아니. 그랬다면 그의 눈빛이 저토록 차가울 리 없었다.
그의 시선에는 분명 그녀를 향한 경계심과 의도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기억하면서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피로연이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지혁과 꼭 닮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더 부드럽고 사교적인 인상을 풍기는 남자였다. 지혁아, 결혼 축하한다. 재수 씨, 처음 뵙겠습니다. 지혁이 형, 최민준입니다. 그는 바로 태하그룹의 부회장이자 지혁의 사촌형인 최민준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친절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서 서늘한 계산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지혁은 민준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다. 형,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민주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한성건설의 귀한 따님을 아내로 맞았으니 이제 지혁이 너도 어깨가 무겁겠구나. 앞으로 재수씨 잘 챙겨드려야 한다. 그의 말은 축하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녀와 그녀의 가문을 짐처럼 여기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불쾌감을 감추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흡족한 표정으로 지혁의 어깨를 두드린 뒤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문득 이 결혼이 단순히 두 가문의 결합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태하그룹 내부의 복잡한 권력 구도,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권지혁과 최민준. 어쩌면 그녀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들인 것인지도 몰랐다. 모든 공식적인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웨딩케에 올랐다. 차가 미끄러지듯 식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서연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지금은 세상에 오직 둘만 남겨진 듯한 고립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옆자리의 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미동도 없이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할 말 없어요? 결국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10년 만이잖아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녀는 대답을 갈구했다. 변명이라도 좋으니. 그가 입을 열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날카로운 말보다도 더 잔인하게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았다. 차가 신혼집으로 꾸며진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앞에 멈춰 섰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자 지혁이 먼저 차에서 내렸다. 그는 서연을 기다려주지 않고 곧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서연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 홀로 남겨졌다. 웨딩 드레스의 무게가 천근망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그의 뒤를 따랐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넓고 화려한 공간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삭막하게 느껴졌다. 지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다. 방은 2개다. 동쪽 방이 당신 방이야. 필요한 게 있다면 김 비서에게 연락하도록. 서로의 사생활은 존중했으면 좋겠군.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사생활 존중. 그것은 앞으로 2사람의 관계가 어떠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말이었다. 그들은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실상은 한 집에 사는 타인일 뿐이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참을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거창한 해명이나 사과가 아니었다. 그저 따뜻한 눈빛, 다정한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단 한 톨의 온기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다. 지혁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차갑게 울려 퍼졌다. 서연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가까스로 버텨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에게 배정된 방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최고급 가구와 소품으로 꾸며진 넓은 침실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어떠한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은 그녀의 신혼방이 아니라 앞으로 그녀가 홀로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할 차가운 감옥이었다. 그녀는 침대의 가장자리에 힘없이 걸터 앉았다.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이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사랑했던 남자가 10년 만에 나타나 남편이 되었지만 그는 그녀를 철저히 부정하고 있었다. 서연은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 결혼은 대체 무엇일까? 태하그룹과 권지혁은 왜 굳이 몰락해가는 한성건설의 딸인 자신을 선택했을까? 여기에는 분명 그녀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을 터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공허한 불빛의 나열일 뿐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그가 왜 변했는지, 지난 10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결혼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고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의 텅 비었던 눈동자에 마침내 희미하지만 단단한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낯선 침실에서 눈을 떴다. 거대한 통유리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눈부셨지만 방 안의 공기는 밤새도록 식지 않은 냉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펜트하우스를 둘러보았다. 최고급 자재와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꾸며진 공간은 마치 잘 만들어진 모델하우스처럼 비현실적이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차가운 전시장과도 같았다. 고요한 복도를 지나 다이닝룸으로 들어서자
이미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권지혁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신문 대신 태블릿 PC로 밤새 일어난 세계 경제 동향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정갈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고 맞은편에도 똑같은 음식이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였지만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빙벽이 가로놓인 듯했다. 그녀의 등장에도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서연은 소리 없이 의자를 빼고 자리에 앉았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갈랐다. 지혁은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모습은 10년 전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끊임없이 제잘거리던 소년의 모습과 겹쳐지지 않았다. 그때의 그는 늘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웃어주었고 그녀의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지금의 그는 마치 그녀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문득 과거의 어느 날 아침을 떠올렸다. 시험 기간, 밤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첫 차를 타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지혁은 피곤한 그녀를 위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토스트와 따뜻한 우유를 사들고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별것 아닌 음식이었지만 그의 따뜻한 마음이 더해져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아침 식사였다. 그들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해가 뜨는 것을 보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평범했지만 더없이 행복했던 기억이었다. 날카로운 기억의 파편이 현재의 차가운 현실과 부딪히며 서연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애써 감정을 추스르고 입을 열었다. 오늘 회사 몇 시에 끝나세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숨막히는 침묵을 깨기 위한 발버둥에 가까웠다. 지혁은 여전히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알 수 없어? 기다릴 필요 없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다. 식사가 끝나자 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재킷을 걸치며 서연에게 다가와 테이블 위에 검은색 카드 한 장을 내려놓았다. 필요한 건 이걸로 해결해. 차와 기사도 준비되어 있으니 외출할 때 사용하고 공식적인 자리를 제외하면 당신의 시간은 자유롭게 써도 좋아. 단, 태하그룹의 안주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동은 삼가도록. 그의 말은 지시사항처럼 들렸다. 그는 그녀를 아내가 아닌 관리해야 할 자산 중 하나로 여기는 듯했다. 그는 덧붙였다. 우리의 결혼은 두 가문을 위한 계약이라는 걸 잊지 마. 서로에게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미련 없이 현관을 나섰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카드와 텅 빈 그의 자리를 번갈아 보았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 그에게 지난 10년의 시간과 추억은 그저 불필요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홀로 남겨진 서연은 거대한 집에 갇힌 새장 속의 새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무언가 그가 변해버린 이유에 대한 단서라도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먼저 그의 서재로 발을 옮겼다. 그의 개인적인 공간이라면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재 역시 다른 공간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기능적이고 비인격적이었다. 책장에는 경영, 경제 관련 서적들만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 몇 뭉치가 전부였다. 사진 한 장, 개인적인 편지 한 통, 그 어떤 사적인 물건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그는 자신의 과거를 의도적으로 모두 지워버린 것 같았다. 서연은 실망감을 느끼며 책상을 살폈다. 그러다 그녀의 눈에 한쪽 구석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 파일이 들어왔다. 유럽 신재생 에너지 시장 리스크 분석 보고서. 10년 전 그가 유학을 떠났다는 유럽과 관련된 자료였다. 그녀는 무심코 파일을 열어보았다. 보고서의 내용은 전문적이고 방대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된 참고 자료 목록에서 그녀는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M&A 전문 컨설턴트 데이비드 로시. 10년 전 한성건설이 해외 진출을 시도하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만들었던 바로 그 컨설팅 회사의 대표 이름이었다. 그 일로 회사가 휘청거렸고 아버지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다. 단순한 우연일까 하지만 지혁의 서재에서 이 이름을 발견한 것은 불길한 예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날 저녁, 지혁은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돌아왔다. 태하그룹 본가에서 가족 식사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연에게 함께 가야 한다고 통보하듯 말했고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서 채올랐다. 지혁의 본가는 성처럼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다. 엄격하고 고압적인 분위기의 그의 할아버지, 권 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가족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최민준도 있었다. 최민준은 서연을 보자마자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맞았다. 재수 씨, 오셨군요. 오늘 보니 더욱 아름다우십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옆에 앉아 말을 걸었다. 그의 태도는 지혁의 냉담함과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그는 서연의 취향을 묻고 신혼생활은 어떤지 다정하게 물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친절함 속에는 날카로운 탐색의 시선이 숨겨져 있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될 무렵 민준이 마치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그러고 보니 지혁이가 떠나고 얼마 안 돼서 한성건설도 어려운 시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공교롭게도 두 집안에 힘든 일이 비슷한 시기에 닥쳤었네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 말은 서연과 지혁 두 사람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었다. 서연은 순간 손에 든 포크를 꽉 쥐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한성건설의 위기가 지혁의 실종과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는 민준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지난 일을 굳이 다시 꺼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형님, 지금은 미래를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다른 가족들은 애써 그들의 대화를 외면하며 식사를 계속했다. 서연은 이 집안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암투의 기류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
서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되짚었다. 최민준의 의도적인 발언, 그리고 지혁의 서재에서 발견했던 보고서, 조각난 퍼즐들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떠다녔다. 10년 전 지혁의 실종, 아버지 회사의 위기, 그리고 태하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 이 모든 것들이 거대한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심이 들었다. 그녀가 알던 순수했던 첫사랑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다. 지금부터는 생존을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지혁은 늦게까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자정이 넘어서야 서재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에 지혁이 걸어 나왔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있는 서연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자신을 스쳐 지나가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이야기 좀 해요. 우리.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혁은 붙잡힌 팔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할 이야기 없다고 했을 텐데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놓지 않았다. 아니요, 있어요. 당신이 대답을 피하고 있을 뿐이죠. 10년 전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회사 일, 당신과 정말 아무 관련 없는 건가요?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지혁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알 필요 없는 일에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 당신에게 좋을 것 없어. 그것은 경고였다.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는 애틋함이 아닌, 귀찮은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다는 차가운 협박에 가까웠다. 그는 끝내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다시 한번 굳게 닫힌 문이 그녀와 그 사이를 가로막았다. 서연은 차가운 거실에 홀로 남았다. 그의 경고는 오히려 그녀의 의심의 불을 지폈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분명 그녀와 그녀의 가족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운명에 휘둘리는 연약한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비록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며칠간의 숨막히는 평화는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 났다. 아침 식사를 막 마친 서연에게 걸려온 아버지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성건설의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악성 루머가 증권가를 중심으로 퍼져나갔고 회사의 주거래 은행은 갑작스럽게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한성건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성건설 본사로 향했다. 회사 로비는
패닉 상태에 빠진 직원들과 빗발치는 문의 전화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긴급 이사회실의 분위기는 더욱 처참했다. 아버지 한만표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주가 그래프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공격의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며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었다. 그 누구도 이 위기를 수습할 방도를 내놓지 못했다. 서연은 그들의 절망적인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를 의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태하그룹으로 시집간, 경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일 뿐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머릿속은 그 누구보다 차갑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공격자의 의도와 패턴을 읽어내려 애썼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악재가 아니었다. 명백히 한성건설을 파멸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공격이었다. 회의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갈 무렵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최근 3개월간의 주식 거래, 데이터, 재무팀 내부 보고서, 그리고 주거래 은행과의 모든 통신 기록을 저에게 주세요. 갑작스러운 그녀의 발언에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쏠렸다. 그들의 눈에는 의아함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한 임원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아가씨가 이런 걸 봐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여긴 아가씨가 놀러 올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한 회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서연이 요구한 모든 자료를 넘겨주라고 지시했다. 서연은 그 자료들을 들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다. 소음과 절망으로 가득 찬 외부와는 달리 그곳은 그녀만의 고요한 작전실이 되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화면에 띄우기 시작했다. 10년간 잠들어 있던 그녀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과거에 그녀는 아버지의 뒤를 이을 유능한 경영인이 되는 것을 꿈꿨다. 아버지는 일찍이 그녀의 비범한 재능을 알아보았고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 하지만 10년 전 그 사건 이후 그녀는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했다. 지혁의 상실은 그녀의 삶에서 모든 꿈과 희망을 앗아갔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깊숙한 곳에 봉인하고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조용히 살아가는 길을 택했다. 하지만 지금 가족의 위기는 그녀를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다. 서연의 손가락이 춤을 추듯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그녀는 수만 개의 거래 기록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 나섰다. 몇 시간의 분석 끝에 그녀는 공격의 실체를 파악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공매도 공격, 그리고 그 거래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정확히 맞춰 터져 나오는 악성 루머들, 마지막으로 회사의 자금줄을 완벽하게 끊어버리는 은행의 압박까지. 이것은 한성건설의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 자의 소행이 분명했다. 그녀가 분석에 몰두하고 있을 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권지혁이었다.
한성건설의 위기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당연히 절망에 빠져 울고 있을 아내의 모습을 상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수많은 데이터에 둘러싸여 모니터 불빛을 받으며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었다. 그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처음 보는 그녀의 모습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서연은 그의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그에게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분석한 내용을 하나의 보고처럼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공격은 최소 50개 이상의 차명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계좌들은 모두 조세피난처에 서버를 둔 유령 회사 소속이죠. 이들의 목표는 단순한 시세 차익이 아니에요. 주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뜨린 뒤 적대적 M&A를 시도하려는 겁니다. 그녀의 설명은 명료하고 논리 정연했다.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오직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한 날카로운 분석이었다. 지혁은 말없이 그녀의 브리핑을 들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무관심과 냉소가 있던 자리에는 놀라움과 흥미가 깃들었다. 그는 자신이 한 번도 알지 못했던 한서연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과거의 상처에 갇힌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던 고고한 맹수였다. 한편 태하그룹 부회장실의 최민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한성건설의 주가 그래프를 감상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한성건설을 헐값에 집어삼키고 그것을 발판 삼아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였다. 그는 한 회장의 무능함과 시장의 공포 심리를 정확히 이용했다. 승리는 이미 그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비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부회장님, 이상합니다. 한성건설 측에서 저희가 이용한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공격의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듯한 움직임입니다. 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한만표 회장에게 그런 머리가 있을 리가.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하는 거지.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한서연 사모님께서 직접 대응을 지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민준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 한서연. 그는 늘 그녀를 장식품 정도로 여겼다. 가문 좋은 집안에서 곱게 자란 세상 물정 모르는 인형. 그랬던 그녀가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 불쾌했다. 그는 그녀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작은 짜증일 뿐.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그는 곧이어 다음 공격을 지시하며 작은 변수 따위는 힘으로 짓밟아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회의실로 돌아온 서연은 아버지와 임원들 앞에서 자신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대담한 역공 전략을 제시했다. 지금 주가를 방어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남은 자금을 총동원해서 공격의 배후가 누구인지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그녀의 전략은 너무나 위험하고 도박에 가까웠다. 임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던 한 회장은 딸의 눈에서 과거 자신의 젊은 시절과 같은 강한 확신과 의지를 보았다. 그는 다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서연의 계획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딸에게 회사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결정을 모두 위임했다. 서연은 아버지의 신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즉시 계획의 첫 단계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언론을 통해 한성건설이 정체불명의 세력에게 적대적 인수합병 공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정식 조사를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그녀가 파악한 유령 회사들의 리스트를 익명으로 증권가 정보지에 흘렸다. 이것은 적의 심리를 교란시키기 위한 첫 번째 방역이었다.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던 공격의 실체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그들 스스로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기 위한 미끼였다. 밤늦게 사무실에 홀로 남은 서연은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그녀는 무력한 희생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전사가 되었다. 그녀를 파멸시키기 위해 시작된 이 공격은 역설적으로 그녀를 10년의 잠에서 깨어나게 한 자명종이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뜨거운 무언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지 회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을 되찾기 위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한서연이 던진 돌은 작았지만 고요하던 수면에 생각보다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가 언론에 흘린 정보로 인해 공격의 배후 세력은 잠시 혼란에 빠진 듯했다. 그들은 잠시 매도 공세를 멈추고 숨을 고르는 듯 보였지만 서연은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령 회사들의 실체를 파고들기 위해 아버지의 오랜 지인이자 신뢰할 수 있는 사설 정보원을 고용했다. 조사는 겹겹이 쌓인 장막을 걷어내는 것과 같았다. 유령 회사들은 복잡한 페이퍼 컴퍼니 네트워크와 대리인들을 통해 철저히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보원이 보내오는 단편적인 정보들을 맞추며 거대한 퍼즐의 윤곽을 그려나갔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추적 끝에 마침내 의미 있는 연결고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모든 자금의 흐름이 단 하나의 투자 자문사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모니터에 떠오른 이름은 바로 데이비드 로시 캐피털의 자회사였다. 10년 전 지혁의 서재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보고서에 등장했던 이름, 그리고 공교롭게도 10년 전 한성건설의 해외 사업 실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컨설팅을 제공한 곳이기도 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묘한 일치였다. 과거의 악몽이 현재의 위기와 정확히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서연은 10년 전의 자료들을 다시 꺼내보았다. 당시에는 그저 운이 나빴다고,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패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시장 상황에 대한 비정상적으로 낙관적인 보고서, 경쟁사에 대한 잘못된 정보,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뺀 투자자들까지 마치 누군가 한성건설을 실패의 구렁텅이로 정교하게 밀어넣은 것 같았다. 현재의 공격과 과거의 실패는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같은 시각 권지혁 역시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펜트하우스 깊숙한 곳, 그의 공식적인 서재와는 완전히 분리된 비밀스러운 공간. 그곳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수십 개의 모니터로 가득 찬 하이테크 요새였다. 그는 지난 10년간 이곳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수를 추적해왔다. 한성건설에 대한 공격은 그에게 있어 최민준이 보낸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지역은 암호화된 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10년 전 교통사고 파일을 열었다. 공식적인 수사 기록은 단순 졸음운전으로 종결되었지만 그는 그것을 단 한순간도 믿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해킹 실력과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당시의 기록을 파헤쳤다. 그리고 마침내 사고 직전 아버지 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한 희미한 흔적을 찾아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 또한 그는 사고 발생 직전 태하그룹의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했던 세력의 흐름을 추적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발생할 주가 하락을 예측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긴 자들, 그들의 거래 방식과 자금 세탁 경로는 놀라울 정도로 지금 한성건설을 공격하는 세력과 일치했다. 결국 모든 증거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가면 뒤에 숨어 탐욕의 미소를 짓고 있을 사촌형 최민준이었다. 지혁은 이를 갈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에서 마주쳤다. 늦은 시간까지 회사 일에 매달렸던 서연과 자신만의 싸움을 마치고 나온 지혁. 거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는 unspoken questions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연은 그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혹시 데이비드 로시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었다. 지역의 눈빛이 순간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실에 가까이 다가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이 위험한 진실로부터 떼어놓아야만 했다. 쓸데없는 일에 신경 끄라고 했을 텐데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냉혹했다. 그것은 그녀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경고였지만 서연에게는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자의 위협으로 들릴 뿐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되었다. 지혁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서연은 다시 한번 차가운 거절의 벽에 부딪혔다. 그녀는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다. 어쩌면 그 역시 10년 전 사건의 공범이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
모든 것을 알고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침묵하고 있는 비겁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불신과 원망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서연의 정보원이 결정적인 정보를 가져왔다. 10년 전 한성건설에 데이비드 로시 캐피털을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당시 태하그룹의 신진 임원이었던 최민준이라는 사실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최민준은 10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한성건설을 위기로 몰아넣었고 지금 마무리를 위해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그렇다면 지혁은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동시에 지혁은 경찰 내부의 조력자를 통해 10년 전 사고 기록의 원본을 손에 넣었다. 그곳에는 공식 보고서에서는 삭제된 추가 진술이 있었다. 사고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는 사고 직전 아버지의 차 주변을 맴도는 최민준의 차를 보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 증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묵살되었고 수사는 서둘러 종결되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최민준은 단순한 배후가 아니라 직접 손에 피를 묻힌 살인자였다. 서연과 지혁,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비극의 중심에 최민준이라는 이름이 악마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짙고 선명한 실체를 드러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의 패를 모른 채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며 홀로 싸우고 있었다. 같은 적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동지가 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니터에 떠오른 최민준의 사진을 차갑게 응시했다. 사람 좋은 미소 뒤에 숨겨진 추악한 탐욕이 역겹게 느껴졌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회사를 지키는 것을 넘어섰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아버지를 고통 속에 몰아넣은 원수를 향한 복수전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했다. 한편 지혁은 자신의 비밀 요새에서 아버지와 최민준이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을 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인자하게 웃고 있었고 젊은 최민준은 존경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위선적인 모습에 지혁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10년의 기다림은 끝났다. 이제 복수의 칼날을 뽑아 들 시간이 왔다. 그는 최민준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그를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끌어내릴 것이라 다짐했다. 두 개의 복수심이 같은 목표를 향해 조용히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최민준은 자신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자 초조해졌다. 한서연의 집요한 추적은 그가 10년간 묻어두었던 과거의 비밀을 들춰낼 기세였다. 금융 공격만으로는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더 직접적이고 원초적인 공포를 선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수화기 너머에 부하에게 차갑고 간결한 명령을 내렸다. 그녀에게 다시는 주제넘은 짓을 할 수 없도록 뼈저린 경고를 해주라고 돈이 아닌
폭력이 동원된 위협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다. 고요한 사무실에 홀로 남아 모니터에 집중하던 그녀는 시간이 훌쩍 자정을 넘긴 것을 깨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텅 빈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 등 뒤에서 갑자기 모든 조명이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차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여러 개의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천천히 그녀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차 문을 열려고 했지만 떨리는 손은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다. 남자들은 위협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들의 목표는 그녀를 직접적으로 해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감히 누구에게 덤볐는지,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심리적 압박이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주차장을 갈랐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총알처럼 달려와 서연의 앞을 가로막으며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권지혁이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남자들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금방이라도 상대를 찢어밟길 듯한 맹수의 그것이었다. 누구의 사주를 받았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혁의 예기치 못한 등장과 그가 뿜어내는 살벌한 기세에 남자들은 당황했다. 그들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뒤이어 도착한 지혁의 경호팀이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다. 모든 상황은 눈 깜짝할 사이에 종료되었다. 지혁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서연의 팔을 붙잡고 자신의 채 태웠다. 그의 손은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그녀를 외면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모르는 곳에서 그는 줄곧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의 어색한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억눌린 감정들이 들끓는 위험한 정적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혁은 서연을 거칠게 소파로 밀치듯 앉혔다. 대체 뭘 얼마나 더 파헤친 거야. 최민준이 이런 짓까지 하게 만들 정도로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터져나왔다. 그의 감정이 이토록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었다. 서연은 아직 진정되지 않은 숨을 고르며 그를 마주 보았다. 당신이야말로 대체 뭐죠? 왜 나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 역시 물러서지 않고 따져 물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목숨이 위협받는 현실 앞에서 그들의 불신과 자존심은 무력했다. 마침내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최민준의 비리를 추적해왔으며 그가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믿고 있음을 털어놓았다. 그의 고백에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 역시 자신과 같은 고통 속에서
같은 적을 향해 홀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 또한 자신이 알아낸 사실들을 그에게 말했다. 10년 전 한성건설의 위기와 현재의 공격 배후에 모두 최민준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가 데이비드 로시 캐피털을 이용했다는 사실까지. 흩어져 있던 두 개의 진실이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적이 아닌 같은 상처를 가진 동지로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대화가 길어지면서 팽팽했던 긴장감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서연은 그제야 억누르고 있던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지혁은 순간 망설이더니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울컥했다. 그의 작은 위로 하나가 지난 10년간 그녀를 짓눌러 왔던 외로움과 슬픔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물론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않았다. 여전히 서로에 대한 의심의 찌꺼기와 경계심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동의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서로의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들은 서로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고 힘을 합치기로 했다. 신뢰가 아닌 필요에 의해 맺어진 위태로운 동맹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최민주는 자신의 경고가 실패했으며 권지혁이 직접 현장에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분노에 차올라 책상을 내리쳤다. 그의 경고는 서연을 위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어버리는 역효과를 낳았다. 그는 지혁이 모든 것을 알고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10년간 칼을 갈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어설픈 견제는 의미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두 사람을 한꺼번에 제거할 최후의 계획을 서둘러야 했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여전히 두 사람은 각자의 방을 썼고 아침 식사 자리의 대화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밤이 되면 서연은 지혁의 비밀 서재로 향했다. 지혁은 동맹의 증표로 그녀에게 자신의 성역을 공개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앉아 각자의 방식으로 최민준의 숨통을 조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차가운 모니터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많은 비밀을 간직한 낯선 타인이었지만 처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그들은 마침내 같은 전장에 서게 된 것이다.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은 아직 한없이 연약했지만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한 유일한 희망의 불씨이기도 했다. 복수의 서막이 마침내 두 사람의 손에 의해 함께 열리고 있었다. 한서연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한성건설의 임시대책위원회 전면에 나서며 절망에 빠진 이사들 앞에 섰다. 과거의 유약한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고 흔들림 없는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로 좌중을 압도했다. 그녀는
자신이 밤새워 설계한 대담한 방역 전략, 프로젝트 피닉스의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그것은 단순히 방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심장부를 겨냥해 판을 뒤엎으려는 공격적인 계획이었다. 그녀의 전략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금줄 확보를 통한 안정화였다. 주거래 은행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2금융권으로부터 긴급 운영 자금을 대출받는 것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여론전과 법적 대응을 통한 적의 고립이었다. 유령 회사들의 불법적인 시세 조종 혐의를 언론에 터뜨리고 금융당국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여 공격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적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는 과정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가장 파격적인 카드였다. 자발적으로 기업 개선 작업, 즉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었다. 겉보기에는 백기투항처럼 보이지만 실은 채권단에 동의해 모든 적대적 행위를 법적으로 동결시키고 구조조정이라는 보호막 아래에서 회사를 재정비하며 방역의 시간을 벌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다. 이것은 죽는 척하며 적의 허를 찌르는 과감한 도박이었다. 예상대로 보수적인 임원들은 경악하며 거스되게 반발했다. 회사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데이터와 통계를 근거로 들어 그들의 감정적인 반박을 논리적으로 격파해 나갔다. 그녀의 모습에서는 단순히 명석한 두뇌뿐만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강력한 리더십이 뿜어져 나왔다. 마침내 깊은 고뇌에 빠져 있던 한 회장이 결단을 내렸다. 그는 딸의 눈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보았다. 그는 이사회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프로젝트 피닉스의 최종 승인 권한을 서연에게 일임했다. 아버지가 보여준 절대적인 신뢰에 서연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즉시 계획의 첫 단계를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여러 금융기관과 접촉을 시작했다. 하지만 한성건설의 위기 상황을 아는 그들은 모두 난색을 보이며 대출을 거절했다. 한편 권지혁은 서연의 계획을 보고받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의 대담하고 창의적인 전략은 자신이 지난 10년간 유지해온 교착 상태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처럼 보였다. 그녀가 최민준을 상대로 법적, 여론적 혼란을 일으키는 동안 자신은 그 틈을 타 최민준의 더 깊은 범죄를 파헤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곧 자신의 전쟁이 될 것이었다. 지혁은 즉시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는 태하그룹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한 시중은행의 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할 수 없는 압력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한성건설에 대한 대출이 태하그룹과의 미래 관계에 긍정적인 투자가 될 것이라고 암시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관리하는 언론사 기자에게 최민준과 유령 회사들의 연관성에 대한 결정적인 데이터를 익명으로 제보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모든 은행에서 거절당했던 한성건설의 긴급 대출 신청이 갑자기 승인된 것이다. 자금줄이 확보되자 회사는 한숨 돌릴 수 있었다. 곧이어 유력 경제지의 한성건설 사태의 배후에 불법적인 작전 세력이 있다는 심층 보도 기사가 터져 나왔다. 여론은 급격히 한성건설에 동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금융감독원은 마침내 예비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세가 조금씩 역전되고 있었다. 최민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격분하여 신문을 구겨 던졌다. 손쉽게 끝날 줄 알았던 사냥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한서연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 혼자만의 힘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기적적인 대출 승인과 시기적절한 언론 보도, 이 모든 것은 막강한 힘을 가진 조력자가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권지혁에게로 향했다. 그는 두 사람이 이미 손을 잡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서 지혁은 서연에게 의원 명단이 담긴 USB 하나를 건넸다. 최민준이 불법적인 로비를 통해 관리해온 정치인들의 리스트였다. 그는 정보의 출처를 설명하지 않았고 서연 역시 묻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암묵적인 신뢰가 싹트고 있었다. 지혁은 처음으로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건넸다. 당신의 계획, 생각보다 훨씬 더 날카롭군. 그의 칭찬은 짧았지만 서연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한성건설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서연이 직접 연단에 섰다. 그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회사가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 주주와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인 기업 개선 작업을 신청한다고 당당히 밝혔다. 그녀의 선언은 금융시장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그것은 패배 인정이 아닌 거대한 악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최민준은 분명 상상 이상의 반격을 가해올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사무실은 이제 프로젝트 피닉스의 심장부이자 지휘 통제실이 되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펼쳐진 거대한 차트를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최민준의 자산과 인맥 네트워크가 낱낱이 분석되어 있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녀는 다가올 폭풍을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서연의 선전포고는 최민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점잖은 기업 사냥꾼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다. 분노와 위기감에 사로잡힌 그는 자신의 모든 자원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두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전면전을 개시했다. 폭풍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혹하게 시작되었다.
서연이 잠에서 깨어 마주한 세상은 온통 그녀를 향한 비난과 억측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성건설, 한서연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악의적인 기사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그 안에는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과 거짓 증언들이 버무려져 그녀를 목적을 위해 남자를 이용하는 교활한 여자로 매도하고 있었다. 특히 그녀가 지혁과 헤어진 후 보냈던 10년의 공백기를 문란한 사생활과 정신적 불안정으로 몰아가는 내용은 지독히 인격 모독적이었다. 최민준의 목표는 명확했다. 그녀의 리더십과 도덕성에 흠집을 내어 한성건설 내부에서부터 그녀를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예상대로 한성건설 이사회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그녀를 불신하던 임원들은 이 기사를 빌미 삼아 그녀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거세게 흔들어댔다. 아버지 한 회장은 딸을 향한 모욕에 경노했지만 회사의 주주들과 채권단까지 동요하기 시작하자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괴로워했다. 서연은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이것이 최민준의 발악이라는 것을 알기에 겉으로는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동시에 권지혁 역시 태하그룹 내부에서 거센 공격에 직면했다. 그가 극비리에 추진하던 유럽의 신생기술 기업 인수합병 건에서 치명적인 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것이다. 누군가 협상 중인 기업의 재무 상태에 대한 조작된 부정적인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렸고 이로 인해 협상은 파기 직전까지 몰렸다. 정보 유출의 진원지는 공교롭게도 최민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부서였다.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최민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식 석상에서 지혁의 경영 능력과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 공공연히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혁이 처가의 문제에 정신이 팔려 그룹의 중대사를 그르치고 있다며 유능한 경영자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했다. 개인적인 비방과 기업적인 사보타주. 최민준은 두 사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동시에 공격하며 숨통을 조여왔다. 패닉에 빠지는 대신 서연과 지혁은 그들의 비밀 요새로 후퇴했다. 외부의 폭풍이 거셀수록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역설적으로 더욱 단단해졌다. 지혁은 자신을 향한 인신공격에 상처받은 서연의 모습을 보며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직이 말했다. 이건 그가 절박하다는 증거야. 당신이 두렵기 때문에 이런 비열한 수법을 쓰는 거지. 그의 흔들림 없는 신뢰는 서연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즉시 방역에 나섰다. 지혁은 자신의 정보팀을 가동시켜 흑색 선전의 출처를 역추적했다. 돈을 받고 기사를 쓴 기자와 그 배후에서 자금을 댄 유령 광고 회사의 실체를 파헤쳤다. 서연은 그동안 지혁이 건네준 정치인 리스트와 최민준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그의 다음 수를 예측했다. 그는 이번 인수합병 실패를 빌미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지혁의 대표이사 해임안을 상정할 것이 분명했다. 두 사람은 완벽하게 역할을 분담했다.
지혁이 언론과 여론전을 책임지는 동안 서연은 태하그룹 이사회의 권력 구도와 이사 개개인의 약점을 분석하여 지혁에게 제공했다. 그녀는 최민준의 편에 설 가능성이 있는 이사들을 특정하고 그들을 회유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들의 공조는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완벽했다. 위기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계속되는 공격과 방어에 지쳐 잠시 숨을 고르던 중이었다. 서연은 진심으로 그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최민준이 당신을 공격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것과 같아.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탔으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다. 10년 전, 당신은 내가 아는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의 담담한 고백은 그가 결코 그녀를 잊은 적이 없다는 증거였다. 그들의 반격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지혁의 정보팀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주요 언론사들은 이번 스캔들이 의도적인 기업 흠집 내기라는 후속 보도를 내보냈다. 여론은 급격하게 뒤집혔고 오히려 서연을 향한 동정론이 확산되었다. 동시에 지혁은 서연이 분석해준 자료를 바탕으로 최민준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다. 그는 정보 유출이 최민준 측근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내부 사보타주라는 증거를 확보하여 이사회의 핵심 인물들에게 미리 전달했다. 궁지에 몰린 최민준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계획대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분위기는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지혁은 모든 증거를 공개하며 역으로 최민준의 도덕성과 충성심을 문제 삼았다. 결국 대표이사 해임안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되었고 최민준은 자신의 손으로 판 무덤에 스스로 빠진 꼴이 되었다. 그의 성급한 공격은 완벽한 실패로 끝났다. 폭풍이 지나간 밤, 서연과 지혁은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나란히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가장 거세었던 위기를 함께 극복해내면서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얼음벽마저 모두 녹아내렸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으로 맺어진 부부도 필요에 의한 동맹도 아니었다.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서로의 등을 지키며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운명 공동체였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결전뿐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 온기는 다가올 최후의 전투를 향한 굳은 맹세였다. 태하그룹의 정기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자리였지만 공기 중에는 경영권 분쟁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최민준은 자신만만한 미소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며 앉아 있었다. 며칠 전 이사회에서의 패배는 쓰라렸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 동조하는 상당수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기에 이 자리에서 지혁을 흔들 수 있다고 믿었다. 단상에 선 권지혁은 언제나처럼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주주들 사이에 섞여 앉은 한서연은 조용히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성건설의 대표이자 위임받은 소액 주주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 오늘 그녀와 지혁은 10년간 이어진 비극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마지막 무대를 준비했다. 최민준이라는 거대한 악의 뿌리를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뽑아버릴 계획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되돌릴 수 없는 진실이라는 이름의 칼이 들려 있었다. 회의는 예상대로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전년도 실적 보고와 올해의 사업 계획 발표가 이어졌다. 최민주는 기회가 될 때마다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지혁의 경영 능력을 깎아내리려 했지만 지혁은 빈틈없는 데이터와 논리로 완벽하게 방어했다. 오히려 그의 침착한 대응은 다른 주주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주었다. 최민주는 점점 초조해졌지만 지혁에게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고 판단하고 안심하며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공식 안건이 끝나고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려는 순간이었다. 지혁이 낮은 목소리로 의장의 말을 끊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룹의 투명 경영과 잠재적 리스크 요인에 관한 긴급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최민주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지혁은 이어 말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의 핵심 파트너사이자 주주이신 한성건설의 한서연 대표께서 직접 조사한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단상으로 걸어 나오는 서연에게 쏠렸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최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지만 가까스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척했다. 서연은 수백 개의 눈동자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연단에 섰다. 그녀가 연단에 서자 등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발표 자료의 제목이 떠올랐다. 지난 10년간의 기만태하그룹의 숨겨진 위험 요소 분석. 서연의 발표는 냉철하고 집요했다. 그녀는 먼저 한성건설을 공격했던 유령 회사들의 네트워크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리고 그 회사들의 자금이 어떻게 세탁되어 최민준의 측근이 관리하는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방대한 금융거래 기록을 공개했다. 객석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주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최민준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처음으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어서 서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녀는 현재의 유령 회사들이 10년 전 선대 회장의 사망 직후 태하그룹의 주가 폭락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또한 최민준이 한성건설의 해외 사업을 의도적으로 실패로 이끌어 자신의 사익을 챙긴 정황 증거들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그의 모든 성공 신화가 사실은 배신과 음모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음이 만천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민주는 마침내 이성을 잃고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을 쳤다. 이건 날조야 나를 음해하기 위한 저열한 인신공격일 뿐이라고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그는 의장에게 발표를 중단시키라고 윽박질렀다. 하지만 지혁은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막았다. 이 안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정되었으며 한 대표는 주주로서 발언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회장님, 주주들 역시 진실을 요구하며 최민준의 말을 묵살했다. 서연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최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하지만 이런 금융범죄들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10년 전 교통사고 현장 사진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당시 경찰이 묵살했던 유일한 목격자의 증언과 차량의 EDR 기록을 복원하여 외부에서 브레이크 시스템을 원격으로 조작한 흔적을 찾아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충격과 경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로 그때 지혁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장내 스피커를 통해 하나의 녹음 파일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최민준의 지시로 사고의 증거를 인멸했던 그의 전직 비서가 모든 것을 자백하는 내용이었다. 부회장님께서 회장님의 채에 미리 손을 써두라고 하셨습니다. 단순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지는 끔찍한 진실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최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몸을 돌린 순간 주주총회장의 모든 문이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견자실한 채 서 있는 최민준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살인 및 살인교사, 업무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그의 이름 뒤로 붙은 10여 개의 끔찍한 죄명들이 나열되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는 최민준의 얼굴은 분노와 좌절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수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초라한 마지막을 담았다. 지혁과 서연은 단상 위에서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길고 길었던 10년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장래는 아수라장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들의 손은 어느새 서로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주주총회에서의 폭로는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최민준의 체포와 함께 그가 10년간 그룹 내에 심어두었던 부패의 뿌리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단호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는 대대적인 내부 감사를 통해 최민준의 잔당들을 모조리 솎아냈고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며 혼란에 빠진 그룹을 빠르게 안정시켜 나갔다. 그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태하그룹은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신뢰를 쌓아가기 시작했다. 한성건설 역시 기적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서연이 추진했던 기업 개선 작업은 이제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아낸 혁신적인 경영 전략으로 재평가받았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가시배의 주인공이 아닌 위기 속에서 회사를 구해낸 유능한 여성 리더의 대명사로 언론에 오르내렸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세상의 소음은 잦아들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풀어야 할 마지막 진실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는 오랜만에 찾아온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모든 싸움이 끝난 지금 그들은 비로소 오롯이 서로를 마주 볼 수 있었다. 더 이상 감시의 눈도 위협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10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서연은 먼저 말을 꺼내기 위해 입술을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했다.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지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서연의 맞은편 소파에 앉아 처음으로 어떤 경계나 계산도 없는 깊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10년간 억눌러온 후회와 고통, 그리고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날, 나는 아버지만 잃은 게 아니었어. 내 세상 전부를 잃었지.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감당하기 힘든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마침내 10년 전 그날의 끔찍했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잃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그는 941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의식을 찾은 병실에서 그는 최민준이 자신의 뒤처리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하는 통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최민준은 아버지를 죽인 것도 모자라 유일한 목격자인 자신마저 없애려 했던 것이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를 구해준 것은 아버지의 충직한 비서였다. 그는 지혁의 공식적인 사망을 위장하고 그를 아무도 모르게 해외로 밀항시켰다. 그는 서연에게 그리고 세상 누구에게도 아무런 말도 남길 수 없었다. 그의 생존이 알려지는 순간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최민준의 표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서연만은 이 더러운 복수극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뿐이었다. 그는 피눈물을 삼키며 그녀와의 모든 추억을 가슴에 묻고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야만 했다. 그가 보낸 10년은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처절한 생존 투쟁의 시간이었다. 그는 신분을 숨긴 채 낯선 땅을 전전하며 최민준의 감시망을 피해 살아야 했다. 낮에는 접시를 닦고 공사판을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밤에는 독학으로 경영과 금융, 해킹 기술을 익혔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언젠가 돌아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모든 것을 되찾는 것이었다. 복수심은 그가 지옥 같은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준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서연은 숨죽여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가 그를 원망하고 그리워하며 보냈던 지난 10년 동안 그 역시 홀로 외롭고 끔찍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원망의 찌꺼기마저 눈 녹듯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그의 고통에 대한 깊은 슬픔과 연민이 차올랐다. 그녀는 그가 혼자서 짊어져야 했을 그 거대한 고독과 공포의 무게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지혁은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미 태하그룹을 장악한 최민준에게 맞서기 위해 철저히 자신을 감춰야 했다. 특히 서연을 향한 감정은 가장 깊은 곳에 숨겨야 할 약점이었다. 그가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미련을 보이는 순간 최민준은 즉시 그녀를 인질로 삼을 것이 뻔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모르는 척했고 일부러 더 차갑고 냉정하게 대했다. 그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역설적으로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정략 결혼 상대가 그녀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절망과 동시에 그녀를 가까이서 지킬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차가운 태도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알면서도 복수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그녀를 위한 것이었지만 정작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미안해, 서연아. 마침내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너를 아프게 해서, 혼자 기다리게 해서, 침묵으로 일관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아니, 사과하지 마. 당신 잘못이 아니야. 우리 둘 다 그저 끔찍한 비극의 피해자였을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그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단단함이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댐이 무너졌다. 10년간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외로웠던 시간을 위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았던 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했다. 길고 길었던 오해와 불신의 시간이 마침내 진실과 용서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상처가 천천히 치유되기 시작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어둠이 걷히고 세상이 새로운 빛으로 물드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에도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지혁은 서연을 자신의 품으로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비밀도 벽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10년의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을 담아 입을 맞췄다. 그것은 그들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진정한 첫 키스였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세상은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태하그룹은 권지혁의 안정적인 리더십 아래 과거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고 재계의 굳건한 중심으로 다시 섰다. 한성건설 역시 한서연이라는 뛰어난 CEO를 만나 과거의 부실 기업 이미지를 벗고 업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찬사를 받았다. 두 회사는 이제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새로운 성공 신화를 함께 써 내려가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아침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다. 차가운 미니멀리즘으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두 사람의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거실에는 그들의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놓여 있었고 발코니에는 서연이 가꾸는 작은 정원이 생겼다. 아침 식탁에는 더 이상 태블릿 PC와 숨막히는 침묵은 없었다. 대신 서로의 하루 일과를 묻고 사소한 농담을 주고받는 다정한 대화가 그 자리를 채웠다. 어느 날 오후
두 회사의 공동 프로젝트를 위한 합동 이사회가 열렸다. 회의실의 상석에 나란히 앉은 지혁과 서연의 모습은 이제 누구에게도 낯설지 않았다. 지혁이 그룹의 큰 그림과 비전을 제시하면 서연은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세부 전략과 실행 계획을 뒷받침했다. 그들의 완벽한 호흡은 단순한 부부를 넘어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존중하는 최고의 사업 파트너임을 증명해 보였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임원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시너지에 감탄했다.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오랜만에 한성건설의 아버지 사무실을 찾았다.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소박한 일상을 즐기고 있는 한 회장은 건강하고 평온한 모습이었다. 그는 자랑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회사를 이렇게 훌륭하게 이끌어주니 이제는 정말 마음이 놓이는구나. 그리고 권서방에게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단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미소에 서연은 자신이 지켜낸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주말이 되자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들의 추억이 담긴 옛 대학 캠퍼스를 찾았다. 10여 년 전 풋풋한 연인이었던 그들이 함께 거닐었던 길, 밤새워 공부하던 도서관,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맞췄던 벤치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들은 더 이상 아픈 과거를 떠올리지 않았다. 대신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진 지금의 서로를 바라보며 잃어버렸던 행복한 기억들을 하나씩 되찾아왔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지혁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다. 아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길을 돌아온 거겠죠.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들의 대화 속에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슬픔 대신 모든 것을 이겨낸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이해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혁은 서재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가져왔다. 그 안에는 결혼 반지와는 다른 작고 심플한 디자인의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는 서연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 결혼은 가문의 뜻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나의 뜻으로 완성하고 싶어. 지난 10년의 아픔까지 모두 사랑하겠다고. 평생 당신 곁에서 지켜주겠다고. 이것으로 다시 한번 맹세할게. 나랑. 다시 결혼해 줄래. 그의 진심. 어린 프러포즈에 서연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지혁이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자. 그것은 그들의 불행했던 과거를 마감하고 진정한 행복을 약속하는 새로운 증표가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비극으로 얽힌 운명이 아니었다. 스스로의 의지로 사랑을 선택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진정한 부부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잔잔한 행복으로 채워졌다.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사소한 실수를 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거나 서로의 지친 하루를 말없이 안아주는 것. 그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기적이 되었다. 차갑고 텅 비었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사랑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집이 되었다. 어느 맑은 날, 두 사람은 다시 발코니에 서서 멀리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1년 전,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비장한 각오로 섰던 바로 그 자리였다. 지혁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이 물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서연은 그의 품에 기댄 채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아마 지금처럼 계속 행복하지 않을까요, 회사도. 그리고 우리도.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비극을 극복했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으며 마침내 사랑을 되찾았다. 가문의 뜻으로 시작된 계약 결혼은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도 강하고 진실한 운명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 것이다.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지치겠지만 2번 다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떠오르는 아침 해처럼. 그들의 가장 빛나는 날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